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6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미국 국방부의 정책차관이란 직위가 있어요. 그 후보 트럼프가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후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고위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 입에서 남한의 전시작전 통제권,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핵무장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트럼프 본인의 말이나 그 외 고위층들의 말을 쭉 보면서 그 맥락을 봤을 때 지금 이것은 북미 간의 종전선언 이후에 한반도가 소통이 됐을 때 한반도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추정입니다. 자,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짐작이 맞다면은 이것은 다른 맥락하고도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된 한반도는 강력한 위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과거에 바이든이 시도했던 압박을 넣어서 윤석열로부터 받아냈던 담대한 구상을 보면은 북한의 인프라 지원이 다 들어있어요. 투자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외 남쪽에서는 북한과 소통을 위해서 오랜 수십 년간 준비를 해온 부분이 있어요. 인프라를 연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경제적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민족의 재통일을 이런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걸 보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한 요인 때문에 전 세계 열강들이 세상의 흐름이 바뀌면서 과거는 한반도를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의 발밑에 영역 밑에 두려고 했던 세력들이 이제는 우리가 독립된 세력으로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가장 크게 견제하면서 안정된 어떤 다극화 시대로 가는 방법이다. 즉 통일된 한반도가 강력한 거점이 돼야 된다.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고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에 어울리는 정치적 힘과 군사적 힘을 같이 가져야 된다. 문화적 힘은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그런 걸로 읽히는 대목이에요. 자, 상원에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근데 그는 바보가 아니고 트럼프 일기에도 트럼프와 일을 했던 사람이다. 트럼프의 정책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다. 지금도 이행되고 있는, 그동안 검증이 됐던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런 기사죠. 위에가 기사를 다룬 내용입니다. 한국같이 유능한 나라가 기업고 핵무장 꺼낸 미국. 핵무장이란 말 바로 꺼내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시사했을 뿐입니다. 예. 자, 밑에 전시작전권 이양 이야기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냄새를 풍겼을 뿐이에요. 전작권 이양 긍정적 핵무장 필요 취지 언급도. 자, 자, 이게 남한만에 대한 이야기겠느냐? 지금 내란 사태를 보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 우리가 반드시 받아왔더라면은 윤석열이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처지였다면은 이번 내란은 지금처럼 내란 시도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준다? 이상하잖아요. 자, 핵무장. 지난번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에 왔을 때 윤석열이 강력하게 핵무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했죠. 예. 자, 그런 여건이 바뀌지 않는 환경에서 북한과의 계속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치를 내걸어야지 북미 종전선언에 명분이 생기는 건데 남한이 핵무장을 한다? 중국 때문에? 북한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바라는 바냐? 그래서 남북한이 계속 갈라져서 계속 비실비실되는 그런 세력들로 분리되어 있기를 바라느냐?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한반도가 강력한 세력으로서 세계의 중추적인 세력으로서 중국 앞에 딱 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함께 하기를 바란다. 네. 자, 어느 쪽에 맞겠습니까? 저는 제가 뒷부분에 드린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은.
자, 그에 앞서서 오늘 또 뭐 이런 몇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오늘 그 비행기 오폭 사고가 있었는데,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칼빈슨 함이 3월 2일 날 들어왔죠. 조용히. 그래서 저것은 당연히 우리 지금 탄핵 국면에서 탄핵이 인용될 시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군내의 저항. 이 1번 대비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정부가 최상목 대행이 지금 꾸려나가는 것이 뒤에서 윤석열 본인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내지는 김건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미국도 그걸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한미연합통합하려훈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 곧 시작하거나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진훈련장에서 포천에 지금 우리 F-16 전투기가 폭탄을 8발이나 잘못 떨어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몇 달 전에는 국민한테 총구를 겨누더니 이제는 폭탄 세례까지 던지는 굳이 보는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군은 철저한 어떤 개혁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이번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는 어쨌거나 미국은 지금 엄청 챙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좌불 안 섞인 거죠. 해군, 육군, 한국군을 계속 바쁘게 만들면서 계속 미군하고 섞이면서 뭔가 계속 같이 해요. 이것이 지난 3년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사 남북 간의 죄송합니다.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목적은 남한의 단속에 있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것이 거의 정점에 달하는 느낌의 을 받고요. 거기다가 오폭 사고까지 발생을 했죠. 이 오폭 사고도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8발이 떨어졌거든요. MK82라는 500파운드짜리 250kg짜리 폭탄이 떨어졌는데 실제 탄두는 한 100kg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당 K9 155mm 자주포에 한 5발의 위력이 있어요. 그게 8발이 떨어진 거예요, 동시에. 근데 여기 보면 오폭 당시 KF-16 전투기 2대가 출격을 했고 여기에 뭐 F-15도 있었고 F-35도 있었어요. 각각 나타나면서 한 건데 4발씩 투하했다. 4발씩이 잘못 투하했다. 한 대가 폭탄을 잘못 떨어뜨렸으면 무슨 사고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2대가 날아서 2개가 똑같이 그 목표를 노곤인가요? 여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뜻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좌표를 잘못 불러줬을 수 있다. 좌표를. 예, 그 2대가 같이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의 뭐 기능적 고장이나 조종사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보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길래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글 얼스로. 여기 뭐 경기도 북부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산정호수도 있고 한 곳이라 여기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오토바이 타고 이 앞에 꼬불꼬불한 길, 가로지르는 길, 저기 길도 예쁘고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기 좋은 길입니다. 저기도 여러 번 다닙니다. 예, 광덕산 넘어서 이렇게 강원도로 넘어가는 거죠. 성진 훈련장이 저 상당히 크죠. 동아시아 뭐 최대 훈련장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주로 비행기가 때릴 때는 저 꼭대기 산 밑에 있는 저기예요. 저기랑 지금 노곡리라고 포탄 떨어지는데 성당이 있는데 거기랑 거리를 재보니까 9.2km나 돼요. 자, 이것은 남쪽에서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행기가 F-16이. 그런데 노곡리하고 성진 훈련장이면 9.2km고 이 비행기들이 이런 폭격을 할 때는 고고도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폭격이 아니고 옛날 2차 세계대전처럼 낮게 저공 비행하면서 폭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가운데 큰 산 보이죠? 노곡리에서 성진훈련장 사이에. 여기 산들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에요. 그런데 노곡리는 인구 밀집 지역이고 저기는 군부대도 있어요. 군부대도 이게 전방이니까. 잘못하면 우리 군부대 맞을 뻔했습니다. 가까이 군부대 있어요. 예. 이거를 아무리 좌표를 잘못 불러줬다 그래도 여기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크게 착오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양쪽이 거의 10km나 떨어져 있는데 지형 지물이 완전히 다른데. 예, 자,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양반이죠.
엘브리치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답변서에서 요번에 청문회랑 상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한국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입니다. 자, 노무현 문재인 때 강하게 요구했죠.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서 계속 거부해 왔어요. 네. 근데 돌연 그게 힘을 실어준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내란 사태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미군이 신경이 곤두서고 미군이 출동할 수 있을 만큼 출동 준비를 할 만큼 했을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전작권을 갖다 맡긴다. 자,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은 상원에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것이지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걸 시사한다고 봐요.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뭐 종전 협상하겠다는 것은 이미 트럼프가 천명한 바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문재인의 한겨레 신문 언급도 소개드렸죠. 인터뷰에서 말했잖아요. 우크라이나보다 오히려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게 북미 종전선언이다. 왜? 예전에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평화협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티격태격 하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본인. 그 옆에 유럽 국가들, 버림받게들. 근데 한국은 조건이 변한 게 없고 과거에 했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주위의 여건은 그것을 더 오히려 부추긴다. 빨리빨리 하라고. 네. 자, 그래서 이것은 통일 이후의 이야기다. 통일 이후면 당연히 남한 정부가 전작권을 가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미 간에 적대 관계가 해소가 돼요. 그러면 유엔군이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유엔군의 대표로. 근데 북미 간에 평화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유엔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집에 가야 돼요, 바로. 그러면 당연히 전작권이 당연히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물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북한이라는 공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저기 더 이상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전작권을 이야기할 것은 상원에서는 그렇게 물어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그는 이쪽의 브레인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하니 남북한이 미국의 영향으로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남북한의 공히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6.25 전쟁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설 중에서 미국이 북한 유인설을 가장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고 봤을 때 그 목적은 뭐냐? 그 분명히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 있는 설이에요. 그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영향권 내에 두고 싶었기 때문에. 왜냐, 남북이 갈라져 있으면 계속 혼돈이 생길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번에는 통일이 되더라도 미국이 빠져나가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고 하니 미국이 지금 바라는 세상은 다 극화 사회예요. 한국이 한 극으로 서기를 바라거든요. 한 극이 다른 극에 합으로 들어간다. 그럼 다극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명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엘브리지 앤드류 콜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주요 사항을 적었습니다. 트럼프 일기에도 국방부에 참여를 했어요. 이거보다 낮은 보직으로 차관 보호 같은 것으로 그때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방어 전략 세우고 우리 군을 어떻게 미래화시킬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브레인 역할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상원의 청문회가 필요한 인준이 필요한 정책 차관으로서 올라선 거예요. 지금 하는 일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트럼프 일기에서 영어로서 공식 명칭은 이제 빨간 줄건 이겁니다.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자, 국방장관 밑에 있지만 그 팔러시를 어떻게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원해주는 민간 세력이에요. 그의 큰 관심사를 보면은 이제는 미국이 국방력의 어떤 중심 핵심을 또는 미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의 어떤 배치라는 면에서 중국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져오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 견지는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시절에 미군이 중국에 좀 더 주안점을 두기 시작하는데 그런 전략적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랑 호에 동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패권 구도적인 개념이 아니다. 지금 바뀐 게 있다면 지금 다극화 사회로 가는 것이다. 중국을 다극 중에 한 극으로서 내려앉히는 것이다. 그래야만 미국이 다극 중에 한 극으로 내려앉으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막아선 한반도라는 세력이 힘이 생겨야 되면서 하나의 큰 축으로서 부상을 해야 된다. 미국은 거기에 간섭할 수가 없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 역학 구도에 따라서 순리대로 돌아갈 따릅니다. 러시아도 이용하고 중국도 이용하고 일본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가장 강력한 포지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미국의 시스템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경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긴 하지만 왜냐?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니까 북한과 미국이 대타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영향은 그게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이해관계가 한국의 통일과 연계된 미국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풀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세계가 뭐라고 할 거는 없다. 이런 것을 읽히고요. 자, 핵무기 관련해서는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이전부터 한국 핵무장을 중국의 아시아 지배를 막기 위해 궁극적인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콜비가 지금 핵심적인 군사 전략가인데 여기가 지금 트럼프 나위의 국무장관 국가안보실에서 이야기하는 북미 종전선언 이야기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원이 질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 틀에 맞춰서. 이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목에 적은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 예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었어요.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해요? 통일이 됐어요? 소통이 됐어요, 최소한? 거기가 한반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주요 거점으로 성장해요. 급격하게. 그럴 이유는 많죠. 그 상황에서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지켜낼 만한. 자, 그래서 콜비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군 스스로 그때 작전 통제권을 가지면서 세상의 경제에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한반도를 지키는 국방력을 가지게 되며 그 중에 핵심은 핵무장이다. 자, 후반부 그림을 이야기해 줬다고 봐요. 자, 이것은 뭐냐면 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의 카드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과거에 문재인이 중조해서 트럼프랑 김정은이 합의한 그 부분 네, 이런 것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상원에서 또 서면으로 한미일 군사 동맹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아시아판 나토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미국이 주도해서 실시를 했고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잡고 밀어붙였죠. 일단 일본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했고 미국은 사실은 중국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기시다가 그렸다. 우리는 질질 끌려다녔다. 잘못하면 일본의 총알바지가 될 뻔했다. 근데 그게 바이든 말기에 작년 10월경에 깼죠. 그래서 기사가 너벌대벌 하는 거고, 그것이 또 6월달에 있었던, 작년 6월달에 있었던,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압박은 강해지는데,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권은 깨졌다. 나가리가 됐다. 윤석열은 큰 압박을 받았을 거고, 그 뒤에는, 트럼프의 등장이 깔려 있다. 바이든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포기한 데에는. 자, 그림이 다 맞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비상계엄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었다. 바깥의 여건은. 그 여건도 국내의 정치적으로 구석에 몰린 것도 훨씬 강하다. 서로 상승 효과를 냈겠죠. 자, 거기서 물었어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지금 남한에 벌어진 상황을 봤을 때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자, 어차피 그건 끝나간 건데 답을 그렇게 했어요. 남한의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국민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한미일 국방장관들끼리 무슨 최소한 MOU 정도는 맺은 거 또는 그 이상의 약속을 했던 것으로 비춰졌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이것은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태세 변화를 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지금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비리 사건도 나오고 윤석열이 탄핵 안 되고 멀쩡히 있었으면은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미국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콜비의 말은 뭐냐? 한미일 동맹에 의해서 지금 되면은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 내부에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일본과 군사동맹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 아주 많다. 이건 지속될 수 없다. 사실 현실이죠. 그걸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가 이 상황을 이렇게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꿰뚫고 우리나라 상황을, 한반도 상황을.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전작권과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 즉 독립된 세력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된다. 미국과 좀 더 친한 중국보다는.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올라서 핵무장을 포함한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세상이 별로 거기에 딴지를 걸 게 별로 없다. 그럴 정도로 이게 큰 붐이 분다. 자, 윤석열이 약속했던 담대한 구상은 단기간에 북한을 순식간에 공장화시킬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뭐 도로하고 철도하고 전기만 다 연결해도 돼요. 항공이나 선박, 외국인들 정주 여건 같은 건 남한에서 하면 됩니다. 싼 연료들이 러시아에서 들어온다. 세계 공장이 된다. 그것도 차세대 산업 기준으로. 네, 그런 말씀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들의 판단으로 혼자 서고 누구랑 파트너를 할지 결정한다. 새로운 정말 규칙 기반의 민주주의 규칙 기반의 세상 틀이 만들어진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미국한테 유리하다고 미국이 준비를 한다.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한국 우리를 내치지는 절대 못한다. 그렇게 새로운 협력 관계가 한반도와 미국이 꾸리게 된다. 여기서 중국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말도 못하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런 거 하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에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한두 달 전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미국의 패권은 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서 비정상적인 것이다. 다크코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해관계가 중요해진다. 누구랑 손잡고 기존의 친구가 대면 해줄 수도 있고 기존의 죽일 놈이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깡패의 나라들, 로그 스테이트. 얘가 뭡니까? 이란이나 북한 같은 그 깡패 국가들도 우리가 같이 협상을 해야 될지 모른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넓히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방식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도와라.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 너희에 가서 도와라. 뭐 몇만 명 보내서 못 보낼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는 각각 10만 명씩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객기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미국이 관여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질질 끈다. 그러면 트럼프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이미 진 전쟁이고 시간이 없다. 전장에서. 이게 미국 고위층이 하는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전장에서. 이 말은 뭐냐? 전쟁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네. 게다가 미국이 힘을 쓰게 되면 이건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것이다. 이걸 피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덕을 보는 건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비교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미국 패권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다. 다극화 사회로 가야 된다. 전쟁 없이 세계의 한 패권이 다른 방식으로 옮겨갈 때는 이때까지 인류의 역사에서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근데 우리 핵무기가 너무 많다. 그런데 한반도 핵무기 이야기를 해요. 정책 차관 후보가 자, 이것은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미국의 시각이 남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과 같이 핵 군축하자. 국방비 2분의 1로 줄이자.
자, 그것을 왜 영국과 프랑스는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군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전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미국 정책 차관은 모르고 있느냐? 그러면 정책 차관 후보 안 되겠죠. 근데 한반도에서는 예외적이다. 강력한 군사 대국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한반도의 어떤 통일 방식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비핵화를 전제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한반도 전체로 산나라가 됐을 때는 핵무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이 조급한 거예요. AI면 AI, 수소에너지면 수소에너지. 몇 년 안에 결과물이 확 나와야 돼요.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 임기중임을 하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두 가지 체계를 가지고 티격태격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비오 이런 말도 했죠. 어떤 제재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막지 못했고 사실상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대북 제재 효과 없어. 재검토 시사. 이런 지금처럼 압박을 하는 스타일로는 되지 않는다. 자, 이건 뭐 종전 협상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콜비 정책장관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 위상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국의 이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한국이 독립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예, 그래야지만 중국을 압박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단단한 어떤 경쟁자를 맞서야 될 것이다. 중국이 위축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는 이미 일본은 안중에 없다고 봐요. 예.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암울하게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인상을 계속 봤습니다. 이거랑 어제 트럼프가 이야기한 알래스카 LNG 사가라. 같이 사업에 들어와서 돈 태우고 사가져가라. LNG 수요가 폭등할 거다. 미국 내는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료로. 자, LNG 수요가 폭등하려면 AI, 전력 수요가 급등하고 그 전력 수요를 대형 원전도 아니고 화력발전소 아니다. 그럼 이 기회에 차세대 에너지로 넘어가자. 한국 준비되어 있나? 이번에 준비되어 있으면 확인했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우리 K3 전차가 수소연료 전지로 간다는 것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예, 왜? 자동차부터 바뀌어야 되니까. 수요를 창출하려면 수소에 대한 자, 그런 것에 거대한 생산 기지가 북한에 들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남북한의 통일 방식을 강제한다. 어떤 방향으로. 쉽고 빠르게. 여기서 저는 북한이 큰 양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지금 감히 해봅니다. 그런 것까지 논의가 과연 되지 않았을까. 과거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사이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과거에도 제가 몇 번 비춘 적이 있습니다. 이번 걸 오늘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아까 언급드렸죠. 트럼프 중너와 비핵화 가능, 핵군축 추진 시사 이런 게 벌써 여러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 세계의 그 군사적 긴장을 떨어뜨리겠다. 이건 다 환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놓고 한국은 핵무장하고 군사를 키워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러면 딱 뻔히 이제 쉽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7기동 함대에 중형 항모가 몇 척 생기겠구나. 대양 해군이 된다는 게 이 이야기였구나. 그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당연히 만들 것이고 SLBM 준비했던 게 이거용이구나. 왜? 핵전력의 핵심은 확정 보복의 핵심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기술 다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북미 간의 종전시설은 이미 그런 것을 다 깔고 하는 어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즉 북미 종전선언에는 이미 큰 틀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합쳐질까도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세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의 생산 기지로서 단기간에 확 올라설 수 있게 티격태격하면 안 될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북한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해 보겠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전 종전 밀어붙이고 있죠. 이거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 4년인가 5년 만인가 얼마 전에 김정은이 금수산 궁전에 가서 김정일하고 김일성한테 참배를 했습니다. 4, 5년 만의 일이래요. 뭔가 큰 것이 앞에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었죠. 영국하고 독일하고 인도가 그동안 거의 폐쇄된 거랑 마찬가지든 주 평양에 있는 그들의 대사관을 지금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고 있다. 뭔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집권 1기 때 이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첫 정상급 공약을 성사시킨 바가 있다.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약속을 하지만 그 뒤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사실상 한반도는 핵무장을 한다. 이야기를 지금 다 맞추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가리고 아웅한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무조건 빨리 커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은 수소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기반을 가져왔다. 러시아도 준비가 돼 있다. 미국마저 거기 발을 담그려고 그런다. 알래스카 LNG처럼. 네. 자, 그리고 차세대 원전 이야기 또 말씀을 드렸었죠. 예, 우리 어깨가 이미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세상에 그런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본격 대량 생산을 위한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핵 폐기물 재처리하는 거 지금 연구단지 들어서고 있죠. 그거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 핵무기 만들면은 우리 거 농축시키면 핵무기 아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20% 이상 전원축으로 활용되는 차세대 고속정신로, 4세대 고속정신로 그 용어도 쓸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폐기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남한을 지키는 힘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지키는 힘이죠. 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한번 보면은 작년 6월 달이죠. 북러 포괄적 동반자,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셈이죠. 그때 뭐라고 제가 적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발라낸 겁니다. 더 이상 중국이 북한을 공깃돌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조절하는 용도로 깔끔하게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구애를 했는데도 안 갔어요. 김정은이 푸틴하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 이거가 제가 봐서는 시진핑의 큰 실수다. 예. 그때 그 밑에 제가 부제로서 흡수 통일론은 물먹인 푸틴의 한 수다. 이 흡수 통일론은 뭐냐? 북한을 참수부대를 보내서 북한의 핵심 세력을 제거한 다음에 인민들이 반겨주는 그런 통일론, 흡수 통일론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얼핏 드리는 말씀의 통일의 방식이 뭘까는 결과적으로 흡수 통일론과 비슷할 수 있다. 흡수 통일과. 김정은도 사는, 북한의 핵심 지도부도 사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남북 간에 북미 종전선언만 했는데 남북 간에 계속 티격태격하면은 남한의 지도자 바뀔 때마다 또 티격태격하고 그러면 지금이야 윤석열이 감옥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상황인데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북이 계속 티격태격하게 된다면 큰 불확실성을 미국으로 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만 통일된 한국이 한반도의 전시작전 통제권과 핵무장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한시가 급한데 지금. 자, 그것을 일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북한이 양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보를 해야 된다면 북한이 양보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과거 백학순 연구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김대중 재단 그런 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반도 평화 대전략이라는 걸 세종연구소에 있을 때 했습니다. 2022년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과거에 소개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지금 한번 더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맥락을 이어서 보면은 볼까요? 북한은 1992년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핵과 자신의 생존을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겠죠. 생존과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략 6번의 시도를 했다. 92년 1월 김용준 아놀드 회담, 94년 10월 제네바 북미 합의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커뮤니케 2005년 9월 6자 회담 들어보셨죠? 9.19 공동성명, 2013년 6.16 제의,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으로 이어졌죠. 저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 연장선상이잖아요. 저때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미국 측 대표가 트럼프였으니까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북한이 견지해온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견지해온 입장이 그게 밑에 문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남한의 핵무장을 계속 막은 겁니다. 안 그러면 북한과 협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주한 미군이 반북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면 그것의 주둔을 비공식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자, 이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야 돼요, 집으로. 미군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이런 것을 주둔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주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콜비는 그게 전시작전 통제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지금 남한에 있을 때는 북한을 대적한다는 측면이 있고 대신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심각해지면서 중국을 대항하는 전초기제가 되어 있어요. 주한미군이 맞죠? 그 부인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북미 종전선언에서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됐어요. 그럼 원래 있었던 목적, 그들이 법적으로 남한의 군대를 2, 3만 명의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때문인데 그것을 북한이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반북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 반중적 성격을 띈다면 괜찮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이게 근데 지금 미국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그럴 힘도 없다. 통일된 한반도가 너 알아서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항공모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기술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미국이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에 하나 도움받을 게 필요하다면 지금 많은 우리 무기의 체계가 미국 것보다 나아요. 훨씬.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북한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한다 라고 많이 양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미국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나만 너가 알아서 해라. 지금처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숙이 개입해라. 그리고 이제는 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이 새로 개척된 그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서 왜 세계 무역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한다, 미국의 영향권으로 한다, 중국의 영향권으로 한다 말이 안 된다. 너의 영향권으로 해라. 그래서 전 세계 군축을 이야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야기하면서 북미 종전선언을 위한 남한이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간에 티격태격해서 경제적인 것부터 삐뚤어진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이든지 흡수통일 방식이 합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게 미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력을 급격히 핵무장을 포함해서 군사력을 급격히 신장시키는 것을 주요 전세가 다 용인할 정도로 하나의 열강으로서 이제 열강 중에 하나로서 주요 거점 중에 하나로서 평가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짧은 기간에. 한국의 성장은 중국을 견제하는 정도로서 활용되고 미국의 안전한 퇴조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북미 종전선언만 했다고 남북한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느냐? 절대 아니잖아요. 남한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티격태격. 그런데 남한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가 이해관계가 얽히는 데가 정치적인 색깔까지 덮여 씌워지면은 또 우리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이 있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간에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통일 방식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위직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